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95%, 코스닥 1.49%죠. 네, 둘 다 크게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확실히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외 증시까지 크게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전체 시장 자체가 많이 경색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이라든지 부동산 시장들도 좀 이제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유동성 시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런 시장에 왔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죠? 고평가라는 것은 이제 실적 성장성 대비해서 이미 많이 이 주식 상승이 되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자가 이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들도 사실 이런 유동성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좀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루에 뭐 상한가 뭐 20몇 프로씩 올라가는 종목들도 사실은 뭐 고점에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차분히 지금은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는 만큼 또 이제 이 종목들도 많이 흔들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은 또 하락을 했고요. 2900선을 저점으로 딛고 아직까지도 지지 라인을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탈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약세를 띠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 저점까지 쭉 이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1월 초에 이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분명히 이제 실적과 성장성이 좀 예상되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좀 적지만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조정세가 깊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슈팅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투자자를 보았을 때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부터 해가지고 올 초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 좀 크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 크게 이탈을 하지 않고 있고요. 엊그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들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확실히 반도체 종목,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큰 종목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가 쇼핑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 수급 자체는 코스피에서 이탈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크게 좀 하락을 하고요. 저점 라인을 이제 좀 지지를 하는 듯 하면서도 다시 한번 하락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도 내려가고 저점 라인도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여기서 수렴 패턴을 그리다가 이제 뭐 바닥 라인을 잡아줄 것인지 그걸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저점 라인이 한 번에 쭉쭉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일단 증시 이 저점 라인 자체가 무너졌을 때는 좀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 880포인트, 900포인트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분명히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올해는 코로나로부터 좀 경기 회복이 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특정 종목 위주로 지금 강하게 체력을 강하게 해서 하방 경직이 있을 거고 그 종목들은 이 종목 이 전체 시장 그죠 조정이 끝나고 나면 결국엔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저점 이 기회가 왔을 때는 추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꾸준히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 뭐 외국인 투자자 코스닥은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뿐만이 아니고 투신, 연기금까지도 계속 코스닥에서 이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이 수급적으로는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6원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근데 증시가 하락했는데 환율도 같이 좀 하락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1200원 선 돌파 이후에 이 고점 라인을 한번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21선 타고 추가로 더 올라갈 것인지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1200원 선에서 이제 월봉상으로도 고점 라인에 근처로 다가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 방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은행이죠. 은행 이 차원에서도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환율이기 때문에 일단은 1200원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고요. 1.77%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점 돌파했고요. 2%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보면 이렇게 됐지만 사실 5년으로 보았을 때는 2%, 3%대를 유지를 좀 했었던 그런 국채금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때는 이제 고환율이었고요. 경기가 이제 그만큼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해버렸고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되었고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풀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급격하게 이제 다시 국채금리가 회복세를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경기도 회복세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이렇게 또 유동성 자금이 빠져나가는 조금은 이제 역설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경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기 회복이 된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시장에는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분위기에는 지금 테이퍼링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의 그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특정 종목 위주로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300원 상승해서 1.48% 상승했고요. 2550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듯 했는데요. 아쉽게 이제 뭐 중간에 쭉 좀 떨어졌다가 마지막에는 살짝 올렸죠. 하지만 이제 증시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오늘 상당히 방어를 잘 해주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거래량 자체는 사실 일별 거래량은 440만 주, 최근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되기 위해서는 2천만 주까지는 좀 터져줘야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어느 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거래량이다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뭐 1천만 주 미만으로 계속 한 달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상증자 가격에 대해서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뭐 그렇게 기업의 모집 금액이 달라지고 그 모집 금액이 이제 채권 상환이죠. 그죠? 단기 차입금 상환과 그 다음에 신기술 투자, 그런 신사업에 투자되는 그런 금액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최종 유상증자 가격과 그 다음에 앞으로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주가 흐름을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이 모두 끝났을 때 이제 두산중공업의 가치가 진짜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오늘 뭐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움직였고요. 지금 이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다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는데 조금 내려서 마무리했네요. 일단은 확실히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관심을 받고 있다.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뭐 괜찮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소식들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차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볼게요. 자, 일봉은 뭐 다시 좀 들었습니다. 오늘 꼬리 달아서 좀 아쉽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저점 라인을 높여가는 그 추세 자체는 지켜주었다. 그래서 또 주가를 이제 수렴을 좀 시키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고점도 조금 낮아졌지만 저점도 높아지는 세기형 수렴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에서 이제 좀 이제 상승 파동으로 나오게 된다면 좀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거 이제 기술적인 분석인데요. 사실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단기 투자자 가 아니라면 기술적인 분석을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주면서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혹시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대표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크게 이제 하락 패턴을 끝내고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그 21선 자체의 추세 전환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저점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을 만들 때 보이는 초입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이제 죽어 있다가 터지기 시작할 때가 거의 시작 부분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차트에 너무 무게를 두시면 좀, 네, 그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그 차트에 대해서 너무 그 기사를 또 차트에 이입을 시키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또 기업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 신뢰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특히 대형 종목들 그런 종목들 투자하실 때는 큰 방향만 보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저점 라인도 딱 그 지점 라인을 잡아서 그 구간마다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대응으로 하는 게 저는 대형 종목의 이 투자에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이제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뭐 짧게 이제 5% 내외로 수익을 보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두산중공업 가지고 뭐 5% 내외로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경험을 했듯이 이런 구간에서 잘 이 매집을 해서 네, 결국에는 2배 이상, 200%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꾸준히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네,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거의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에서 네,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 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라인을 터치하러 갈 것이고요. 26,000원 정도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남은 이벤트는 1월 21일 네, 신주인수권이 상장되는 그날 1월 25일까지 상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25일이 지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 2월 7일까지 유상증자 가격이 최종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가 이제 일반 주주분들의 그런 청약일이고요. 2월 10일까지요. 그래서 청약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3월에 이제 신주가 이제 상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0일 요쯤에 네, 이제 청약률이 나오게 되고요. 청약이 이제 성공을 했다면 100점 몇 프로겠죠. 만약에 뭐 90점 몇 프로, 뭐 80점 몇 프로라고 해도 사실 이 청약률이 저조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공시에 나와 있는 6개의 증권사들이 또 실권주에 대해서 매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청약에 대해서 실패할 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이 뉴스 상황과 그 다음에 뭐 원전에 대한 분위기만 보더라도 사실 두산중공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이제 그 원전 소식을 접한 만큼 생각보다 크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뭐 그 믿음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만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때까지도 그런 식으로 좀 움직여 왔고요. 결국에는 올라갈 자리에서 크게 한번 올라가는 것이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점 라인과 고점 라인만 좀 잘 확인하시고 241선 추세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이 한번 뚫고 나서부터 이때부터는 한 번도 241선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장기 추세를 계속 지키면서 나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도 이대로 이제 수렴을 하면서 다음 주까지는 좀 상승 방향으로 한번 밀어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기사화시키고 주가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도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신주인수권 상장쯤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지 주주분들과 기업 입장에서도 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도 최종 결정이 이제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 정도가 이제 종료하게 되는데요. 이 3일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이고 1차
유상증자 가격이 16,000원이기 때문에 이 3일에 따라서 16,000원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3일 정도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월 3일에 갑자기 급등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때까지 이제 조금씩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사실 2월 7일에 대한 종가가 뭐 27,000원 이상, 28,000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16,000원보다는 사실 유상증자 가격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초중반대 이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1차 유상증자 가격에 따라서 이 유상증자 가격도 16,000원 정도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이 된다면 1조 3,200억 정도를 유상증자 금액으로 두산중공업이 모집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약률이 100%가 된다면 이제 7,000억 정도, 7,200억 정도는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6,000억 정도를 채무 상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채무 상환 중에 이제 6,000억 정도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올해죠. 올해 12월까지 다가올 수 있는 그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6,000억 원을 상환을 하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7,000억까지라고 해서 그 7,000억이 있었는데 1,000억 정도는 좀 비게 되었죠. 여기서 이제 신사업을 좀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조 5천억 기준으로 7천억을 이 단기 차입금 갚는 데 사용을 했는데 일단 1,000억 정도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억 정도는 뭐 만기에 맞춰서 올해 이 사업이 잘 되면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인즉슨 올해 이제 단기 차입금이 되돌아와서 부담스러울 만한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두산그룹 전체가 지금 올해를 교두보로 삼고 이제 기술 개발을 잘 하게 되면 이제 수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이 여유를 가지고 사업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큰 흐름을 한번 정리를 좀 드렸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실 때마다 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좀 웬만하면 빠르게 좀 댓글을 달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평일에는 좀 바빠지면 제가 댓글을 신경을 못 써가지고 주말에 또 몰아서 뭐 며칠이 지나더라도 제가 댓글을 달 테니까 그렇게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는 뭐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월봉 모두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죠? 뭐 여기서 조금 찌그러진다라고 해도 사실 뭐 전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은 이 장기 하향 추세를 완벽하게 위로 돌렸고 거기에 대해서 신사업 베타와 그다음에 기존 사업 알파 원전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하락을 부추겼던 두산건설발 위기가 이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기준 시가총액이 한 11조 정도 되나요?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상장이 된다면 이제 1조 3천억 정도가 추가가 된다면 시가총액 한 12조 5천억 정도가 되겠네요. 좀 많이 잡아서.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제 플러스 이제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좀 형성이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원전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이 이상으로 한번 가보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20조 이상은 좀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29일부터 꾸준히 좀 이탈을 하고 있고요. 뭐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사실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가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중에 대부분의 물량이 금융 투자발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스러울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좀 반복을 좀 하고 있지만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국매도를 늘리면서 막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거나 뭐 그런 움직임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자,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도 뭐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시했던 투자자의 흐름은 뭐 투신 세력 요 정도가 있죠. 투신, 뭐 보험, 연기금 정도인데 그 중에 연기금 투자자가 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지켜보았고요.
자, 그래서 연초부터는 다시 매수를 하고 있죠, 확실히. 연말에는 좀 매도를 하면서 끝냈지만 연초부터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분 자체가 이제는 6%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투신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매도를 끝내고 이제 매수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보험 투자는 조금 아직도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모펀드와 이제 기관 투자, 이 금융 투자, 네, 금융 투자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매수할 세력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뭐 크게 움직일 필요 없다. 네, 크게 뭐 걱정되는 세력은 없다. 그래서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주가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저런 큰 세력들이 한번 거래량을 딱 붙이면서 네, 주가를 한번 올리겠다라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뭐 주가를 내린다라고 보기엔 사실 이런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매수 세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조그만한 매도 물량에도 거래량이 적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수급이 한번 붙어버리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올 때까지는 계속 지켜보는 게 맞고요. 우리는 이 올릴 만한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확실히 지금 올릴 수 있는 명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로만 보더라도 네, 원전 관련주들만 이렇게 플러스가 된 것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크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네, 차트 마무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매도 잔고는 네, 이게 118만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오늘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일 거래래, 네, 일 공매도 거래만 보도록 하고요. 잔고는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게 잘못된 것 같고요. 오늘 거래는 네, 14만 주 정도, 15만 주 정도가 되었고요. 뭐 크게 많은 양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도 지금 당장에서야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비중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차장구죠. 네, 대차장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구는 상환이 좀 되었습니다. 65만 주 상환되었고 체결 53만 주, 그래서 한 10만 주 정도 상환되었고요. 뭐 잔고 자체는 이제 연초에 좀 늘어나면서 3,700만 주까지 늘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요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급하게 이 대차 상환을 했던 것을 뭐 다시 되돌려 놨다 뭐 그렇게 보여주고요. 결국에는 11월 17일에 이때부터 이제 상환하기 시작했던 그 양을 그대로 이제 돌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대차를 갑자기 상환했다가 뭐 다시 이렇게 대차를 늘린 모습이고요. 뭐 조금 꼼수 같이 보이죠. 네, 연말에 맞춰서 없앴다가 연초에 다시 늘리는. 일단 뭐 크게 네, 그 의도는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뭐 크게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와 이 대차 잔고도 같이 좀 이 유상증자 상장에 맞춰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만 좀 주시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매일매일 한번 체크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추적 물량, 외국인 추적 물량은 23,000주 매도했고 당일은 4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늘었지만 크게 변화 없었고요. 외국인 보율은 8.6%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크게 변화 없이 오늘 이제 큰 하락장에서 잘 방어를 해주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 좋은 소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또 5G 기반 디지털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동안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풍력 발전, 해상 풍력, 그다음에 가스 터빈, 뭐 수소 연료 전지 이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확장을 시켰는데 이제 5G 기반 디지털 사업 영역까지도 이렇게 네, 두산중공업이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도 이 디지털 능력 그죠. 이 업무 협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조용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5G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그리고 에릭슨 LG
두산의 디지털 이노베이션이죠. DDI 사업부와 이제 두산중공업이 5G 기반 차세대 디지털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발전, 운송, 제조 관련 디지털 관제 센터 등 강원도의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 관계를 또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협력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신사업 실증을 추진해서 비발전 분야로 디지털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2013년부터 데이터 분석팀, 디지털 솔루션팀 등 이제 디지털 이노베이션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기술 기반 풍력 발전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발전소 조기 경보 솔루션, 프리비전 등 이제 자체 개발한 디지털 솔루션을 국내의 발전소에 적용해서 발전 플랜트의 신뢰성과 효율을 향상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지금 이제 플랜트라든지 그런 해상 풍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이 시설에다가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디지털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보도 울리고요. 아주 이제 이 첨단 시대에 맞게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랜트를 보았을 때는 사실 뭐 발전 능력도 중요하고 그런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제 이 위기 관리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괜찮습니다. 두산중공업 상당히 비전 있게 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원전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뭐 지진 자동 정지 설비 그런 것처럼 또 이제 그런 설비를 통해서 또 이제 뭐 데이터를 수집해서 또 뭐 원전을 이제 정지를 시키는 뭐 그런 기기도 팔고 있고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플랜트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안전성을 높이는 신뢰성을 높이는 그 기술 개발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EU 이제 2050년까지 신규 원전에 680조 원을 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소식 중에 하나가 그린 텍소노미였죠. 근데 EU에서 다시 한번 2050년까지 신규 원전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원전 친화적인 프랑스 출신 EU 집행위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EU 전체적으로 지금 그린 텍소노미에 완벽하게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EU 전체적으로 이 친원전 방향으로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U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전력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2050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680조 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내부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에리 브루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주간지 이름이 어렵네요. 프랑스 주간지에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기존 원전에만 68조 원 투자가 필요하고 신규 원전에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2050년까지 680조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고 원전과 천연가스를 환경 친화적인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는 이제 이렇게 31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과 기후에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겠다라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한 초안을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죠.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들은 이제 탈원전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이제 이렇게 친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에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2045년까지 원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으로 분류를 하고, 그죠? 원전에 대한 투자는 2045년까지 녹색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을 위한 투자는
2040년까지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는 탄소 배출량이 설정된 기준 범위 안에 머문다는 조건으로 2030년까지 녹색 투자로 간주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프랑스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원전에 힘을 주는 모습이고요. 독일 중심으로는 탈원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유럽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동, 네, 이런 쪽에서도 중동뿐만 아니라 남미 뭐 이런 쪽도 다 지금 네, 원전에 좀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플랜트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탈석탄을 메우기 위해서는 안전한 그런 기저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이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께 이제 최종안을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이달 중순이란 것은 1월 14일 정도였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발표가 좀 나지 않을까. 14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 이제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지연이 될지 아니면 확정이 될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첨예하게 두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게 이 원전이 진짜 친환경인지 아닌지 그거를 따지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 원전에 대해서 친원전을 하는 이유는 원전에 대한 그 투자 비용이 이제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전에 대한 기술을 원천적으로 이제 프랑스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원전이 이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왔을 때 그 큰 펀드가 이제 원전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 굉장히 이득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근데 뭐 독일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아니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원전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제 돈을 많이 투자했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이 펀드의 돈이 새면은 굉장히 손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또 섞여 있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그런 친환경을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도 이런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리가 지금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빨리 막기 위해서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탈석탄을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기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진짜 만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원전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이 핵 폐기물에 대해서 좀 이제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당장에서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피해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원전이라는 것이 마구잡이로 이제 늘어났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네, 부분적으로는 확실히 승인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급한 불이죠. 지구 온난화. 그래서 급한 불부터 좀 끄고 이제 향후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원전 이외의 기저 에너지원을 개발을 한다면 핵 분열 말고도 이제는 핵융합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핵융합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 사실 원자력 발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뭐죠? 핵 분열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핵 폐기물도 이제 나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꿈의 기술이기 때문에 뭐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네, 뭐 딱히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부터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EU법이 돼서 발효가 된다라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런 이 수요와 그 다음에 이 펀드가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한 고민을 하던 그런 국가들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원전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활성화가 돼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전 시장에는 지금 확실히 활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탈원전을 계속 외쳤던 그 뭐 산업부가 한국 원전이 최고라고, 세계 최고라고 또 이렇게 뭐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한국 원전의 세계 최고, 요
이 기점에 맞춰서 이걸 읽어 드릴 거고요. 네. 뭐 이 네, 탈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원전 건설비가 네, 경쟁국보다 낮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라고 이 산업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네, 해외 원전 세일즈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정리해서 제출한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어, 이제 체코와 폴란드 그 수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은 이제 당시 산업부가 작성한 내용이 토대가 되었고요. 자, 이제 한국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 신설에 나선 두 나라 정부 대상으로 한국 원전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에는 체코, 폴란드의 원전 건설 추진 현황과 함께 한국 수력 원자력 중심으로 한전 기술, 설계저, 그다음에 한전 연료, 핵연료고요. 그다음에 KPS 운영 장비고요. 두산중공업이 이제 기자재고요. 대우건설이 시공을 하고요. 팀 코리아를 구축해서 한국 소재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업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 KPS,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폴란드 원전이 수주가 되면 이 종목들이 이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이제 이 기업들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네, 네,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와 기자재가 거의 뭐 핵심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국산의 원전 우수성을 강조를 하고, 네,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 비용과 유럽과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취득을 맞춰서 세계 최고 수준과 안전성까지 갖췄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네,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하나씩 없애가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 내에서 내수 시장을 이제 없애버리니까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술도 좀 정체가 많이 되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좀 물꼬를 트는 듯 하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체코라든지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좀 세일즈가 잘 된다면 그런 다섯 기업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하청업체들도 좀 활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일단 확실히 지금 여러 분야의 원전에 또 여러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단독으로 또 뉴스케일 파워와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기자재 쪽에서는 미국 기술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자재를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이제 분위기가 뭐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건 두산중공업에 대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좀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 솔루션 사업, 플랜트 사업, 뭐 이렇게 워터 EPC, 플랜트 EPC 건설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바뀌었네요. 이 SMR도 좀 들어갔습니다. ESS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오늘 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내일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네, 원전에 대한 소식은 좋은 소식만 지금 들려올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는 전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